야, 이 돈 아까운 짓을 아직도 하고 자빠졌냐? 죽은 놈이 밥을 먹냐, 술을 마시냐? 내 아빠 제삿값도 아깝다 이년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들이닥친 여자의 첫마디였습니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고 12살이었던 제가 32살의 어른이 되어 제 아빠의 기일을 챙기는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긴 사망보험금을 몽땅 들고 제 남편 제삿날에 내 연남의 차를 타고 떠났던 그 여자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빠의 제사상은 정갈했습니다. 살아생전 소박하셨던 성품대로 아빠가 좋아하시던 도라지나물과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어깨를 다독이며 술잔을 채워주었죠. 평화롭고도 경건해야 할 그 밤, 정적을 깬 건 비릿한 웃음소리와 함께 거실로 난입한 낡은 휠체어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20년 전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입술을 새빨갛게 바른 채 냉정하게 뒤돌아서던 그 젊은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으니까요. 휠체어에 앉아 뼈만 남은 손으로 제사상의 과일을 낚아채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저 노파가 정말 내 엄마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배를 지식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쉰 목소리에서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제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뒤로 숨겼고 저는 차갑게 식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자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비어 있었고 얼굴색은 황달이라도 온 듯 누렇게 떴으며 입술은 다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자식보다 돈을, 가족보다 제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 여자는 제 남편을 훑어보더니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얘가 내 서방이냐? 인물이 훤하네. 야, 김서방. 장모가 왔는데 술 한 잔 안 따라주고 뭐해?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행패냐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그러자 여자는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제 제사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술병을 채가더니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경찰 불러. 천하의 불효녀가 암 걸린 제 애미를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어보라고. 내가 너 낳느라 뼈 마디마디가 다 녹아내렸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 암이라는 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아야 정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역겨운 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을 때 이 여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빠의 죽음이 슬프기는커녕 보험금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의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5억 원의 보험금과 집 보증금까지 싹 정리해서요. 제가 울며 매달리는 손을 뿌리치며 그녀가 했던 말을 저는 평생 뼈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너까지 데려가면 내 인생이 꼬여. 너도 내 인생 알아서 살아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아빠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녀는 다시 나타나 돈이 아깝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제 집을 휘둘러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집 좋네. 평수도 꽤 되겠어. 야, 안방 비워라. 나 이제 여기서 지낼 거니까. 나 수술비도 필요하고 매달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너 성공했다며? 이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 아니니? 자식된 도리. 그 단어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술과 과일 조각들을 밟고 다가가 여자의 휠체어를 거칠게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는 당황했는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도리? 당신이 지금 도리를 말해. 내 아빠 죽을 때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보험금 들고 도망가서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았어야지. 왜 이제 와서 시체 같은 몰골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제 고함에 여자는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잘 살았지. 그런데 그놈이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내가 병드니까 나를 길바닥에 버렸다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 내 뱃속으로 낳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 암이야. 죽는다고. 죽는다는 말조차 무기로 사용하는 여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일 뿐입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여자의 짐이라며 던져진 낡은 가방을 복도로 집어 던졌습니다. 죽어. 여기서 죽지 말고 길바닥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돈이나 핥으면서 죽어. 내 아빠 제삿날에 나타나서 재수없게 굴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자는 악을 쓰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20년 전 제가 붙잡았던 그 손처럼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여자의 저주 섞인 욕설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남편은 굳어버린 저를 안아주었지만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쉽게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20년 전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독리가 다시 제 목덜미를 노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12살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죽게 만들고 내 인생을 짓밟았던 그 여자에게 저는 제가 겪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여자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은 처참했습니다. 바닥엔 아빠가 좋아하시던 배와 사과가 지식여져 있었고 정성껏 올린 술은 비릿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장판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뒷정리를 시작했지만 저는 망연자실하게 아빠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는데 그 웃음이 오늘따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중견 건설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오직 가족밖에 모르던 분이셨죠.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아빠는 자신의 화려한 날개를 꺾어버린 구속구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았을 거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높은 비계에서 추락하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12살이었던 저는 병원 복도에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엄마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무언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 엄마는 아빠의 중환자실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와 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올 때만 세상에 둘도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통곡을 하더군요. 아빠는 보름을 버티다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장에 들어온 조의금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사고였기에 회사에서 나온 합의금과 아빠가 들어두었던 생명보험금까지 합치니 그 액수가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5억이면 지방에 아파트 몇 채를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죠.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밥도 못 먹고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엄마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쉴 새 없이 누군가와 통화를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통화 상대는 엄마의 오래된 내연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그자와 눈이 맞아 있었고
아빠의 사고는 엄마에게 슬픔이 아닌 인생 역전의 기회였던 겁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빠를 선산에 모시기로 한 그날,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채 삼촌들과 고모들이 엄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안방 장롱은 텅 비어 있었고 아빠의 유품이 들어있던 상자들도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아빠의 보험금이 예치되어 있던 통장과 인감 도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발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연남의 차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싣고 12살짜리 딸은 차가운 장례식장에 버려둔 채 도망을 쳤습니다. 삼촌들이 엄마의 휴대전화로 수백 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빠를 잃은 고아라는 딱지보다 더 아팠던 건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돈을 들고 튀었다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저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촌들은 제 물건을 마음대로 뺏어갔고 숙모는 제가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까봐 눈치를 줬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건 오직 하나, 엄마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그 여자가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만들겠다. 그 결심 하나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내 집 마련을 하며 이제야 겨우 아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보, 괜찮아. 일단 좀 앉아봐. 남편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거실 구석에 떨어진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에 꽂혔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며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와 각종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췌장암 사기. 전이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수술조차 불투명한 상태라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내용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딸아,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얼굴은 보고 싶구나. 돈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내가 이 애미 마지막 길 좀 닦아주면 안 되겠니? 사위가 의사라며? 수술 좀 받게 해줘라. 사위가 의사라는 정보는 또 어디서 입수한 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딸의 미래를 팔아 보험금을 챙기더니 이제는 딸의 남편을 이용해 제 목숨줄을 이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뻔뻔한 요구에 저는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뿌렸습니다. 남편은 쪽지 내용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장모님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병원 쪽으로 알아보긴 해야 할까? 저는 남편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장모님, 당신한테 저 여자가 장모야? 나한테는 내 아빠 죽인 원수고 나를 쓰레기통에 버린 인간이야. 다시는 장모라는 소리 하지 마. 저 여자가 길거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도 나는 절대 손 안 내밀 거야. 하지만 그 여자는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올수록 더 비열한 방법을 쓸 인간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얇은 혼잎을 하나만 덮은 채 그 여자가 제 집 문 앞을 가로막고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 집 새댁은 겉으론 멀끔해 보이더니 병든 엄마를 저렇게 복도에 방치해. 글쎄 말이야, 암 걸린 노인네라는데 너무하네. 엄마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가락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나 좀 살려주쇼. 의사 사위둔 딸년이 암 걸린 애미를 죽으라고 내쫓네. 나 배고파. 죽겠어. 물 한 모금만 주라, 딸아.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 가증스러운 연기.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통곡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진흙탕 싸움이라면 기꺼이 해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는 여자를 뒤로하고 저는 차갑게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 죽네. 의사 사위둔 년이 애미를 잡아먹네. 하는 고함이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지금의 평온이 그 더러운 손길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류는 끊을 수 없는 법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의 배부른 소리일 뿐입니다. 저에게 지난 20년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보험금을 들고 도망간 그날부터 제 삶은 매 순간이 전쟁터였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친척 집을 전전하며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건 눈치였습니다. 숙모의 숟가락 놓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사촌들의 낡은 옷을 물려받으며 고맙다고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오순도순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늘 이물질 같았습니다. 쟤는 애미 닮아서 얼굴값 하는 거 아니냐는 독설을 뒤로하고 화장실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저는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손가락이 곱아 터지도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잠이 쏟아질 때마다 제 뺨을 때리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얼마나 당신 없이도 잘 살았는지 보여주겠다.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저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기업 기획팀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어두운 과거를 모두 알고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정형외과 전문의인 남편과 함께 꾸린 이 집은 제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여자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에 똥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잠시 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축 늘어진 어깨가 정말 병든 노인처럼 보였지만 저는 동정심 대신 소름 돋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저렇게 물러날 인간이 아닙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안색이 유난히 파리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남편의 손에는 낯선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로비에 그분이 찾아오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라는 여자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기어이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가득한 대기실에서 내가 이 병원 김과장 장모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이 엄마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 먹이고 돈 몇십만 원을 쥐어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내민 쇼핑백 안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입었던 것이라며 여자가 남편에게 우리 딸이 이거 보고 마음 좀 돌리게 전해달라고 울며불며 건네준 것이랍니다. 저는 그 베넷 저고리를 보자마자 쓰레기통 처박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당신을 협박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돈 안 내놓으면 당신 병원 앞에서 매일 이 짓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돈을 줬냐고, 왜 상대를 해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도 곤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평판이 생명입니다. 장모라는 노인이 병원 앞에서 암투병 중이라며 구걸하듯 시위를 벌인다면 남편의 커리어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여자는 제 약점이 아니라 남편의 약점을 먼저 파고든 것입니다. 20년 전 아빠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했던 그 영민하고도 잔인한 머리는 병든 몸속에서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와도 그 지독한 과거의 늪은 제 발목을 잡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새벽녘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딸아,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다. 김서방 참 착하더구나. 내가 내일은 내 시댁 어른들 좀 찾아뵈려 한다. 사돈댁 주소는 이미 알아놨어. 나 수술비 1억만 있으면 산단다. 내일 연락 기다리마. 메시지를 읽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제 과거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예의를 중시하시는 시부모님께서 이런 파렴치한 여자가 제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시댁 마당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린다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자는 지금 제 인생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길러온 건 학벌과 재력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 또한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흥신소 직원의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20년 전 엄마와 함께 도망갔던 그 내연남. 엄마가 암에 걸려버려졌다면 그놈 또한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터였습니다. 엄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사장님, 사람 하나 찾아주세요. 20년 전 보험금 5억 들고 튄 놈입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시댁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당신 정말 죽고 싶어? 전화를 받자마자 제 입에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가래가 끓는 듯 꺽꺽거리는 기침 소리 사이로 여자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 주소 다 나오더라. 내가 거기 가서 사돈 양반들 발치에 엎어져서 피라도 토해야겠니? 아님 내가 곱게 돈을 내놓을래. 1억이다. 1억이면 이 애미 수술도 하고 남은 인생 사람답게 살 수 있단다. 1억. 20년 전 아빠의 목숨값으로 5억을 챙겨 떠났던 여자가 이제는 제 목숨을 담보로 딸의 전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가 갈렸습니다. 당신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그럼 당신 때문에 고아가 되어 눈칫밥 먹으며 큰 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피눈물로 지새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김서방 병원 가보니까 아주 으리으리하더라. 내 딸이 그런 부잣집 사모님이 됐는데 암 걸린 애미 치료비 1억이 아까워서 이 난리를 쳐.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천벌이라는 말에 저는 실소했습니다. 세상에 천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벼락을 맞아야 할 인간이 누구인데 감히 내게 천벌을 논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여자가 묵고 있다는 낡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독버섯 같은 여자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제 가정도
남편의 명예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여관 방 안은 퀴퀴한 담배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여 역겨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반색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돈 없어. 설령 있다 해도 당신한테 줄 돈은 단 1원도 없어. 당장 내 시댁에서 손 떼. 한 번만 더 그분들 근처에 얼씬거리면 나 정말 당신 죽여버릴지도 몰라. 제 서슬 펄렁 경고에도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퀭한 눈을 부라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죽여? 죽여봐. 나 어차피 췌장암 사기야. 가만히 둬도 서너 달이면 죽을 목숨인데 딸년 손에 죽으면 오죽 좋겠니? 뉴스에 나오겠네. 의사 부인, 암 투병 중인 친모 살해. 내 남편 인생도 그날로 끝이야 알아. 여자는 정확히 제 급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빠의 죽음 앞에서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던 그 잔인함이 죽음을 앞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이 챙겨준 비상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번뜩이며 돈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걸로 일단 약 사 먹고 조용히 있어. 시댁이나 남편 병원 근처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면 그땐 나도 당신이 암이든 뭐든 상관 안 하고 법대로 할 거야. 부양 의무 소송 해봐. 당신이 나 버리고 도망간 증거들 내가 친척들 불러서 다 증언하게 만들 거니까. 여자는 돈 봉투를 세어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고작 이거냐? 찌찌하게. 알았다. 일단 이건 간식비로 쓰마. 하지만 1억 잊지 마라. 다음 주까지 입금 안 되면 난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사위놈 부모님 집에 가서 나 여기서 죽겠다고 들어놓을 거니까. 여관을 나오는 제 등 뒤로 여자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지만 손이 떨려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겨우 만들어온 제 세계가 이 여자라는 재난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흥신소 사장에게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20년 전 엄마와 함께 사라졌던 내연남의 행방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의외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지금은 변두리 도축장에서 자비를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둘 다 서로를 갉아먹으며 비참하게 무너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치부, 그리고 20년 전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날의 더 자세한 진실. 그것을 알아내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그 여자 수술시켜주자. 당신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교수님으로 예약해줘. 1억,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수화기 저편에서 남편이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그 여자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요.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술비는 그 여자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죗값의 착수금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시켜주겠다는 제 말에 여자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제가 자기를 모시고 살 거라는 착각까지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술 전 정밀 검사를 핑계로 남편의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여자는 마치 자신이 그 병원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뼈만 남은 몸으로 병원복을 걸치고는 간호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심부름을 시키고
남편의 동료 의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김 과장 장모야라며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벌며 저는 여자를 시내 외곽에 있는 노인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췌장암 사기 환자를 받아줄 곳이 흔치 않았지만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고 겨우 자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수술하기 전까지 조용히 격리해 두려는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영악했습니다. 앰뷸런스에 태워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찰나 여자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휠체어를 박차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고는 퇴근하려 로비를 지나던 제 남편의 가운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나 좀 살려주게. 내 딸년이 나를 저 고려장 같은 곳에 쳐넣으려고 하네. 의사 사위 둔 장모가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어. 병원 로비에 있던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부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고 저는 수치심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하얀 가운을 흙탕물 묻은 손으로 비비며 악을 써댔습니다. 사돈댁 어른들도 아시는가? 김서방 자네가 이렇게 비정한 사람인 줄. 나 안 가. 죽어도 이 병원에서 수술받고 내 집으로 들어갈 거야.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소동을 부리는 와중에 병원 홍보팀에 제보가 들어갔고 남편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게다가 여자는 기어이 제 시어머니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나 오말순이요. 우리 딸이 나를 죽이려는데 사돈이 좀 말려주쇼.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급히 호출하셨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인자하셨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았다만 이건 도가 지나치구나. 우리 집안 명예가 있지. 어떻게 이런 노인이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게 만드니? 병원 사람들도 다 수군거린다는데 내 아들 앞길 막을 작정이냐?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한 짓들을 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선 눈물 섞인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엄마라는 사실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죄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이걸로 그 노인 입 막아라. 그리고 수술이든 뭐든 끝나는 대로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만약 한 번만 더 내 아들 병원이나 우리 집에 그 노인이 나타나면 난 너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 못한다. 돈 봉투를 집어드는 제 손이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제 사랑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피땀 흘려 쌓아온 소중한 가족들과의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의 자비가 아니라 저를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파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VIP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여자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에서 포도를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척을 느낀 여자가 입가에 포도즙을 묻힌 채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돈 좀 나왔니? 꺼봐, 내가 뭘 했어. 좀만 건드리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너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1억 입금해라. 그럼 내가 요양원이든 어디든 조용히 가주마. 저는 여자가 먹던 포도 송이를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 맞아? 내 남편 직장 망쳐놓고 시댁에서 나 소박 맞게 만들어 놓으니까 속이 시원해. 당신이 원하는 건 수술비가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지. 여자는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은 채 퀭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너지면 어때? 너 무너지면 내 옆에 와서 나 병수발이나 들어야지. 그게 자식 도리 아니냐? 나 외로워, 딸아. 너 부잣집 마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릴 때
나는 그놈한테 매 맞으면서 식당 설거지하고 살았다. 너만 행복한 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저 또한 불행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비뚤어진 보상 심리와 질투가 암세포보다 더 지독하게 여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수술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멈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 사장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놈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겠습니까? 20년 전 사모님 아버님 사고 나던 날 아주 재미있는 녹취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더군요. 흥신소 사장의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의 사고와 그놈,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여자. 20년 동안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시어머니의 돈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 돈은 엄마의 수술비가 아니라 이 여자를 영원히 나락으로 보낼 사형 집행 비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병실을 나가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기다려. 곧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당신의 그 서방님을 데려다 줄 테니까.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엄마가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듯 저 또한 엄마가 가장 믿었던 기억을 지옥으로 바꿔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두리의 한 허름한 도축장 인근 식당에서 저는 20년 전 우리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흥신소 사장이 찾아낸 남자는 예전에 번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독에 빠진 채 비릿한 고기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벌벌 떠는 그 남자의 손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너한테 갔다고? 역시 지독한 년이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잊었나 보군. 남자의 말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내민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자 잡음 섞인 소리 너머로 20년 전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대화는 아빠가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기 불과 며칠 전의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내연남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비계가 요즘 부실하대. 사고 나면 보험금이 수억이야. 당신 빚 갚고 우리 새로 시작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아빠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라고만 믿어왔던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일하던 현장의 위험한 요소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빠가 추락하기 직전 아빠의 안전고리에 손을 댔다는 정황까지 남자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현장에 도시락 배달하는 척하면서 올라갔었어. 그러고 나서 바로 사고가 났지.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돈 들고 튀면서 술 취해 자백하더군. 무서웠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남편을 제물로 바쳐서 돈을 만든 괴물이라고. 남자는 제 눈을 피하며 흐느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경악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저 비정한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연애질을 즐기다 이제 와서 그 딸에게 수술비를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실 안 여자는 여전히 우아한 척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다 마련했니? 수술 일정은 언제니? 내가 몸이 자꾸 안 좋아서 말이야.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아까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 가득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금이 수억이야.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포크를 쥐고 있던 여자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침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빠, 당신이 죽인 거지. 사고가 아니라 당신이 아빠를 밀어넣은 거지. 제 외침에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그놈이 시킨 거야. 난 몰랐어.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또 여자의 자백은 추악했습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아빠가 피를 흘리며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그 보험금을 계산하며 내연남과 축배를 들었을 이 여자를 생각하니 사리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수술 받고 싶다고 했지. 오래 살고 싶다고 했지. 걱정 마. 내가 당신 수술 꼭 시켜줄게. 아빠가 겪었던 그 공포, 그 고통 그대로 느끼면서 아주 오래오래 살게 해줄게. 대신 이 녹음 파일은 경찰에 넘길 거야.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당신이 저지른 짓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여자는 침대에서 기어내려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수술만 시켜줘. 감옥이든 어디든 갈 테니까 제발 살려만 줘. 저는 여자의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20년 전 아빠의 기일에 보험금을 들고 떠나던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시린 추위를 이제 당신이 느낄 차례였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수술 취소해. 대신 다른 걸 준비해야겠어. 이 여자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화려한 재회를 만들어줄 거야.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제 무너진 유년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 저는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자는 병실에서 홀로 남겨진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 노파가 흘리는 눈물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자기연민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아빠의 제삿날, 불륜남의 차를 타고 떠나던 그 여자의 뒷모습 위에 이제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VIP 병실에서 퇴원시켰습니다. 수술을 기대하며 눈을 빛내던 여자에게 제가 안내한 곳은 화려한 수술실이 아니라 도심 외곽의 한 낡은 창고였습니다. 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딸아, 여기가 어디냐? 병원은 왜 안 가고 이런 데를 와? 또 여자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리 불러둔 엄마의 그 서방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엄마와 함께 아빠를 배신했던 그 남자 말입니다. 남자는 돈을 주겠다는 제 제안에 눈이 멀어 이곳까지 기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남자를 보자마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내 돈 다 들고 튄 도둑놈 새끼. 또 여자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듯 몸을 흔들며 남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도둑놈. 야, 그 돈이 원래 내 돈이었냐? 죽은 내 남편 목숨값이었잖아. 나도 그 더러운 돈 쓰느라 찝찝해서 혼났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내 자식까지 버리고 당신한테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자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제가 건넨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아니지. 넌 그냥 내 욕심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딸아, 내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들 좀 봐라. 당신 아빠 살아있을 때부터
나랑 도망갈 궁리만 하던 내용들이 아주 가득하더구나. 저는 엄마의 발치에 그 편지들을 던졌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사실 엄마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릴 기회만 엿보던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편지들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린 사랑이었어.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당신이 아빠를 죽이고 얻은 그 사랑의 결말이 고작 이거야. 당신이 죽기 전까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당신의 서방님은 지금 나한테 돈 몇 푼 받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언하기로 했어. 수술? 치료? 당신을 살려둘 가치가 단일원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여자는 남자를 향해 뼈만 남은 손을 뻗었지만 남자는 징그럽다는 듯 여자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최장암이라며? 곧 죽을 인생인데 추하게 굴지 마라. 돈이나 좀 더 내놓으라고 내 딸한테 빌어봐. 엄마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어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지독한 배신감이 여자의 눈동자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경찰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이 남자의 증언과 녹취록으로 당신들이 저지른 짓은 영원히 기록될 거야. 그리고 엄마,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1억 원의 수술비는 말이야. 이 남자가 도박 빚을 갚는데 쓰라고 던져줬어. 당신의 목숨값이 당신을 배신한 남자의 유흥비로 쓰이는 기분이 어때? 여자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딸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저놈한테 내 돈 주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줘.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를 나섰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여자의 절규와 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암세포와 배신감이라는 두 종류의 지옥 속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어린 시절을 짓밟은 자가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내일 아빠 산소에 같이 가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소녀는 이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창고에서의 그 처참한 재회 이후 저는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시내 외곽의 무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VIP 병실도 유능한 의사 사위의 특별 대우도 없는 그곳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평판을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인간에게 줄 자비는 이미 20년 전에 다 썼어. 이제 법이 정한 최소한의 도리만 할 거야. 시댁 어른들도 상황의 전말을 다 아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그 고생을 하고도 용케 바르게 컸구나. 고생 많았다 얘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억눌려왔던 눈물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엄마의 임종 소식이 들려온 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거부했던 터라 고통이 심했을 거라더군요. 저는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안의 여자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표독스러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 1억을 당당하게 요구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낡은 혼이불 아래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처럼 누워있는 노파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제 손을 잡으려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마지막 말은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20년의 세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을 돈으로 바꿨던 그 탐욕도,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그 비정함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가볍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퀭한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준 이 지옥은 이제 여기 두고 가. 아빠한테 가서 진심으로 빌어. 당신 때문에 가슴에 대못 박힌 채 눈 감으신 우리 아빠한테. 여자는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 한 방울을 흘리더니 길게 숨을 내뱉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아빠가 남긴 보험금을 들고 도망갔던 그 내연남은 제가 준 돈으로 도박판을 전전하다가 엄마가 죽기도 전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흥신소 사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배신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두 사람은 결국 각자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엄마의 유골을 뿌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함께 아빠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빠의 묘비 앞에 국화한 다발을 놓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아빠를 온전히 추억할 수 있게 되어서였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아빠 딸로만 살게. 그 여자가 준 상처들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아빠가 하늘에서 나 지켜준 거 다 알아.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빠의 제삿날 보았던 그 핏빛 노을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보는 노을은 내일의 태양을 약속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빠의 제사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방해도 없는 오직 아빠와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갈한 밥상 위에 아빠가 좋아하시던 술 한 잔을 올리고 저를 올렸습니다. 거실을 채운 향내음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지옥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고 제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저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오직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이자 유능한 사회인으로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한 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잘 자요, 아빠. 그리고 고마웠어요.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자 방 안가득 평온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절망의 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안식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평화, 이것이 제가 아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제가 제 인생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